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2부에서 다룰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앞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석유화학을 알려면 많은 걸 또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뭐 요즘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지만 사실 석유화학 업체가 최근에는 그냥 석유화학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K이노베이션 오늘 뭐 주가 많이 올랐지만 네. 네. 배터리 사업도 하고 그쵸. 사실 그 전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배터리 사업 가지고 이제 각광을 받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또 이제 밸류가 사실 다시 부각된 부분이 있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정유화학 업체들은 과거처럼 이제 단순히 이제 석유를 정제해서 제품을 판다던가 또는 이제 납사를 이렇게 뭐 이렇게 크래킹을 해서 뭐 이제 중간 제품을 판다던가 최종 제품을 판다던가 네. 이런 사업에 벗어나서 사실은 사업을 굉장히 좀 다각화하는 상황이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좀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 네. 제가 보기엔 학교 그런 성실하고. 외모. 성실하고. 네. 아, 그런 외모. 네. 세요. 느낌이 딱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만 해도 네, 지금 커버하고 계시는 게 들어보니까 석유화학,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네. 뭐 요즘 관심 있는 건 다 지금 또 섭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한화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볼 때 한화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이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오를 때 태양광 쪽 이제 관심 많이 받았고 당연히 이제 수소 사업에 수소 이슈를 얘기도 할 많이 때 나왔죠. 하니까 맞아요. 사실 하나의 종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사실 하나만 알아서는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충분한 정보, 충분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엔 당연히 LG화학을 커버할 때 배터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을 하게 됐지만 네. 계속적으로 좀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네네. 계신 그 많은 해안들 저에게 아, 다 네. 좀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어느 거부터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쵸. 어느 거부터? 네, 일단은 가장 업스트림부터 시작해서 정유부터 네. 좀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게요. 그거부터 우리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네. 우리 승희 씨 업스트림이 뭔지 알아요? 다음 스트림.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위로 아래로 가는 어떤 흐름? 그렇긴 한데 대충 또 정확히 모르겠네요. 우리 네. 공부 잘하시는 우리 강동진 네. 연구원께서 네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알지만 저도 아는데 안 나대더라고. 나대면 안 되니까. 네, 전문가 연구원님께 모시고. 네. 2부 1임 하는 걸로. 네. 네. 이제 사실 석유화학 전체 에너지 사업에서 봤을 때 사실 업스트림이다 사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석유를 캐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실 업스트림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말하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거의 원재료가 되는 부분들을 만드는 산업을 이제 보통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유 맞습니다. 캐고 뭐 정제하고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소모빌이라든지 네네. 이런 업체들이 이제 보통 저 쉐일 필드나 아니면 중동에서 석유를 캐죠. 그게 사실은 가장 정통적인 업스트림 산업이고 네. 그것보다 이제 다운스트림이기는 하지만 그걸 또 정제를 해서 휘발유를 이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 에스올이라든지 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석유를 캐는 사업이 업스트림이고 다운스트림이 이제 에스올이 하는 정제 산업이 되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스코프를 정제와 그 밑에 있는 화학으로 다시 조금 옮겨서 보면은 정제라는 부분이 약간 업스트림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걸 이제 다시 가공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화학 업체들이 이제 약간 다운스트림이 되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하네요. 네. 다 이해가 됐죠? 만족하십니까? 네. 완전히 이해가 됐죠? 네, 네. 저는 원래 알고 있었다니까. 그쵸, 맞죠. 네. 네. 저 때문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업스트림부터 가보죠. 네네. 순서대로. 네. 그 일단은 이제 정유 쪽 사실은 실적 발표 지금 보면은 정유화학 업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가장 포문을 열었던 게 S-오일이었습니다. 네. S-오일이 이제 컨센서스가 4천억 정도였는데 실적이 네. 6천억이 넘게 났죠. 그 애널리스트들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똑바로 추정을 못한 게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해요. 손님을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틀릴 수 있을 정도로 네. 높은 이제 수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서프라이즈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주가가 사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정유 쪽이 어떤 상황이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정유 쪽에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하는 게 정제마진이라는 겁니다. 네. 정제마진이라는 거는 석유 이제 한 방울을 넣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휘발유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디젤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유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 거잖아요. 그런 제품들의 믹스를 이제 모두 가중평균, 가격이 다 다르니까 나오는 비중으로 해서 가중평균을 해서 원재료인 석유를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마진을 얻어냈느냐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레벨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레벨은 이제 코로나 이전이라고 생각했던 2019년에 대해서 보시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있고요. 비정유에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냈지만 정유 쪽에서는 유가 상승 효과가 좀 컸습니다. 유가 상승 효과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유사들이 석유를 이제 중동에서 사올 때 사오는 시점과 파는 시점 간에 약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오는 시점에 이제 유가 대비해서 파는 시점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더 높은 마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4분기에 이제 유가가 대략 평균적으로 두바이 유가 기준 40불대 중반이었는데 네. 1분기가 60불이 훌쩍 넘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가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렸던 1분기였고요. 그것만 보면 사실은 그럼 유가 방향성에 베팅하자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정유사들이 이제 사업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제마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정제마진으로 돈을 벌 정유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사들도 화학 사업을 합니다. 주로 뭘 하냐면은 잘 아시는 이제 폴리에스터. 우리가 옷을 만들 때 화학 섬유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원재료로 갈 수 있는 폴리에스터의 원재료인 그 파라자일렌이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한 화학 사업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차 이제 운전하시게 되면은 윤활유를 넣잖아요. 네. 그 윤활유의 원재료가 되는 윤활기유 또는 그 윤활유를 만든 윤활유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사업부가 있는데 정유 사업부야 뭐 실적이 그럴 수가 있는데 유가가 올랐으니까 화학과 윤활기유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올려줬고요. 특히나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제 한 3년 정도 5조라는 큰 돈을 들여서 다른 정유사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이제 뭐랄까 고도화 설비를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빛을 많이 보면서 화학 부분에서 다 정유사들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쪽에서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투자했던 사실 5조라는 돈이 S-오일한테도 굉장히 컸던 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연간으로 우리가 에비타라는 수치로 봤을 때 네. 정말 잘 보면은 이제 뭐 1.5조 정도 벌던 이제 회사였는데 5조를 투자를 한 거죠. 한 4년치. 그렇죠. 네. 굉장히 좋았던 실적의 3, 4년치를 다 투자를 해야만 이제 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거대한 창사일의 최대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박이나 이런 데 쓰는 이제 벙커 같은 이제 굉장히 좀 약간 돈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제 가공을 해서 거기서 휘발유를 뽑아냈고요. 거기서 이제 그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화학 제품을 뽑아내고 뭐 그걸 프로필렌을 다시 가공을 해서 PP라는 제품,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제품 또는 프로필렌 옥사이드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느냐 제 얘기를 생각하시기가 좀 되게 어려울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벙커CU 1톤을 팔면은 한 톤당 배럴당 한 3불에서 4불 정도 이제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요? 예, 맞습니다. 기름을 팔면 적자가 난다. 벙커라는 거는 이제 거의 쓰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IMO가 시행이 되면서 네네.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하이설퍼 퓨얼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쓸 데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고요. 휘발유는 지금 과거에 좋았을 때는 유가 대비해서 15불, 20불 정도 비싸게 팔렸는데 지금 천천히 개선이 되고 있어서 지금도 한 11불 정도 높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60불 원유를 넣어서 55불에 팔던 제품을 65불이 아니라 이제 75불에 팔 수 있는 거죠. 70불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15불 정도의 마진이 남는 거죠. 사실 그런 이제 상당히 애드업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PP 같은 제품이나 이제 프로필렌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톤당 지금 한 3,000불 가까이 2,500불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톤당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설퍼퓨얼 같은 게 이제 톤당 뭐 한 400불이 안 되니까요. 그 정도의 큰 마진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설비로 이제 고도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좀 되나요? 그게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제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엔 그 설비가 뭐 좀 잘 안 돌아가서 생각보다 이제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약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고요. 네. 2020년에는 또 이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수요가, 맞았었죠. 맞습니다. 수요가 박살이 났고. 맞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걸 투자했던 빚을 못 봤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게 빚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네. 다른 정유사들 대비해서도 아마도 좀 차별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조 투자했는데 네네네. 그거를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확실히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완전히 이제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네. 올해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 사상 최대 이익이 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한 2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금방 뽑겠네. 맞습니다. 에비타 기준으로 2.5조 정도 이제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그게 그 효과가 이제 그 RUC ODC라는 프로젝트를 투자해서 나온 효과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이렇게 딱 따로 발라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효과로 인해서 그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냈을 때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석유화학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 15년 이럴 때였는데 그때보다 이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좀 빛을 많이 발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정유라는 사업은 어떤 싸움이냐고 하면은 1배럴의 원유를 넣어서 더 많은 고부가 제품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고부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격을 가장 높이 팔기 위해 어떻게 설비들을 최적화하느냐, 또 어떻게 설비들을 만들어가느냐의 이제 게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정유사들이 지금 이익을 못 내는 상황에서도 정유 쪽에서도 또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밤샐 수도 있겠는데요. 아, 네. 이제 정유 지금 업스트림 하나였어요. 그쵸. 밤샐 수도 하나 했는데, 있겠는데 네. 어떻게 좀 질문 좀 할까요? 아니면 너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저 뭐 뒤쪽에 내용들은 또 이제 조절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은 2차 전지가 중요할 텐데. 아, 네네. 2차 전지가 중요할 텐데. 가볍게 탁탁 치고 가시죠. SO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아람코에서 계속 투자할까요? 네, 뭐 아람코 자체가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네. 아람코의 지금 움직임을 보시는 것도 SO일이 투자 포인트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아람코가 60%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아람코가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들도 알아요. 석유의 미래가 아주 밝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라든지 최근에 보면은 현대중공업지주랑 수소 밸류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투자를 하게 되고 밝히기도 했잖아요. 한 번 와서 무슨 뭐 이렇게 와서 만나고 가지 않았어요? 만나고 간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쪽과 이제 협력 왜냐하면 얼마 전 현대 오일뱅크 지분을 이제 그 아람코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람코와 관계를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석유 사업 이외에 수소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투자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 사우디가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큰 이제 인공 섬 같은 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시를 일종의 그린 하이드로젠 시티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S-오일도 약간 이제 연료전지를 하는 SOFC 연료전지를 하는 업체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아람코의 투자 기조가 있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빠르게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성장 사업, 이제 탈석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석유의 미래가 저같이 배터리를 보는 사람이 석유업체에 투자를 하자니 저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이 탈석유 할 수 있는 쪽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또 이제 밸류를 업할 수 있는 뭐랄까 좀 찬스를 맞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불황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업스트림 네. 함께 봤고. 다운으로 네. 다운으로 다운으로 갈까요? 갈까요? 네네네. 네. 다운스트림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알겠습니다. 업스트림 가시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 한 2시간도 하시겠어요. 네. 나중에 아시는 기회가 게 되면 많아서? 네네 말을 해서 알겠습니다. 또. 네. 네. 그 화학 제품 오늘 이제 금호석유가 또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았더라고요. 컨센서스가 4,000개 초반, 네. 4,000억 초반 정도였는데 네. 6,000억이 넘게. 그것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의 저도 처음에 추정을 수준으로. 제 수치가 꽤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네, 꽤 높은 아, 편이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박수를. 그것보다도 뭐 굉장히 무색하게도 너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금호석유의 이제 주력 제품은 밑에 보시면 이제 MB 라텍스라는 제품하고 합성 고무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석유화학 사업이 왜 좋냐를 일단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리고 좀 지나가면은 네네. 석유화학 전반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보시면 LDP라는 부분 제품을 보시면 네. 2000년 초반에 이제 굉장히 크게 스프레드가 깨졌다가 네.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PP라는 제품도 그런데 이 LDP라는 제품이 뭐냐면은 포장재에 많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닐이죠. 아, 근데 비닐로. 맞습니다. 비닐로. 비닐로. 그런 이제 포장재에 비닐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왜 포장재가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배달 많이 배달.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온라인 쇼핑 네.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배달 음식 한번 오면 진짜 한 보따리예요. 많아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그 일회용품을 쓰게 된지 그쵸.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 사실 환경을 위해서 썩 좋지는 않지만 네. 긴급 상황이고 지금은 위생이라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쓸 수 있는 일회용품 수요가 땡겨오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P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PP에서 뽑은 원사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코로나 특수가 화학 업종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올 초에 북미에 큰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이제 굉장히 트러블들이 많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좋아졌었는데 그 합성고무 쪽 이제 금호석유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밑에 보면 MB 라텍스라는 게 뭐에 들어가냐면은 의료용 장갑에 들어갑니다. 아, 의료용 장갑 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의료용 장갑의 원재료를 만드는 세계 최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가 잘 팔리죠. 네. 그러니까 타이어 수요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호 지금 타이어. 합성고무의 스프레드가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는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 페인트의 원재료도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설비를 갖고 있는데 그쪽도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다 좋네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금호석유의 체력이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건데 화학 제품은 약간 차별화될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 특수를 받았던 이제 LDP나 PP 같은 건 약간 내려올 수 있겠지만 금호석유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제품들은 좀 더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이런 사이클 산업은 맞습니다. 이게 사이클이 올라갈 때는 좋은데 올라가고 나서 잘못 잡으면 한참 동안 고생할 수 있거든요. 저기 LDP 보면 2016년, 2017년 이때 고점이었다가 2020년까지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저거 한번 잘못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 쪽은 사실 투자를 하실 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화학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이해가 필요하시고 이 데이터들이 이제 매주 나오는 것들을 또 체크를 해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온 스프레드들보다는 향후에 이런 이제 제품 가격이나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지를 좀 전망을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합성고무라든지 이런 경기 회복과 관련된 수요가 회복되는 거는 이제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한 SOC 투자라든지 뭐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 이어져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에는 이제 화학 제품이 위생 관련된 수요가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 좋았다가 그 바통을 누가 받냐면 경기 회복 또는 SOC 투자에 관련된 부분에 익스포저가 많은 그런 주로 사용되는 제품군으로 좀 이렇게 바톤 터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거고? 네네. 지금 이제 다운스트림 하니까 네. 그런 게 어떤 거고 어떤 기업이 그런 거 만들고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금호석유의 요번에 실적 그리고 2분기의 실적에도 좀 더 좋을 수 있는 게 저 BPA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BPA에 대해서 금호석유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제 뭐랄까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하는데 만드냐면 에폭시를 만드는데 네. 에폭시 레진은 뭐 하는데 들어가냐면은 이제 페인트 칠할 때 원재료로 들어갑니다. 페인트 칠 어디에 합니까? 이제 건설할 벽에 때 네. 건설할 때 네. 건설 경기에 이제 영향을 받고 그다음 또 자동차 페인트 또는 이제 조선에 이제 뭐 배 페인트 칠하는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제품들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금호석유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합성고무 보시면 쭉 이제 스프레드가 올라온 걸 보시는데 합성고무는 타이어에 들어가죠. 네. 지금 자동차 판매가 글로벌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일부 이제 칩 쇼티지가 좀 지나고 나면은 더 많이 개선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합성 고무 부분도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호석유가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 이외에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게 LG화학입니다. LG화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LG화학도 1분기 실적에 저희가 정말 잘못했는데 네. 1조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제를 했는데 네. 네. 뭐 1.4조가 나왔죠. 아. 40% 정도 틀렸습니다. 아. 정말 면목이 없긴 한데 화학 쪽에서는 50%가 기본이네요. 서프라이즈가. 요즘에는 40% 30%안 나오면 네. 서프라이즈라고 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금호석유보다는 좀 작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의 BPA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고무라든지 그 라텍스 같은 이제 위생 관련된 수요, 그 다음에 ABS라는 글로벌하게 가장 많은 설비를 갖고 있는 ABS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ABS 브레이크 아니에요? 그거랑 약간 다릅니다. ABS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뭐냐면 레고입니다. 레고. 레고. 레고를 이제 우리 ABS 애들 로 엄청 만들죠.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전 제품을 어. 이제 ABS로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 자동차 쪽에도 쓰이는 그런 제품이라서 내구재 수요랑 이제 연관이 있죠. 그래서 ABS의 글로벌 1등인 회사가 또 LG화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제품군들 그다음에 PVC가 또 중요한데 PVC는 건설용 파이프 네.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는 회사가 또 LG화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LG화학하고 화학만 보더라도 배터리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고 화학만 보더라도 금호석유와 LG화학이 상당히 지금 좋을 수 있는 사이클로 가고 있다. 네. 저희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이야기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저희 배터리 2차 전지 네네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배터리. 네네. 네. 배터리. 예. 비닐로 배터리죠. 배터리 네. 오늘 약간 한국식 영어. 예스러운 네. 한국식 영어라면 배터리는 사실 일본에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 업체들 탐방하면 다 이제 대부분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배터리는 배터리. 배터리 가보죠. 예. 그 주가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많이 빠졌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돌이켜 보면 이제 연초에 이제 소송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네. 소송이 한창인 시절에 또 폭스바겐이 뭐 파워데이인가 갑자기 나와서 뭐 해가. 배터리 내재화할 거야. 네. 파우치 안 쓰고 각형으로 쓸 거야. 네. 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좀 부담을 많이 줬었죠. 맞아요. 이제 그랬던 이제 사이클 어려움들을 좀 지나면서 1분기에 이제 LG화학의 실적을 잘 냈던 부분, 그 다음에 LG화학과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극적으로 하루 그 거부권 행사 기한 하루를 앞두고 극장 합의를 했죠. 네. 극장 합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산업의 센티먼트가 회복이 되고 좀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도 리포트를 냈던 게 뭐냐면 내재화, 배터리의 내재화를 완성차 업체들이 진행을 할 건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진입장벽이라는 게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테슬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베를린 공장이 좀 딜레이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베를린 공장 딜레이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내재화하고자 했던 배터리 생산이 늦어진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거는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재화를 하다가 이게 차질이 생겨버리면 전반적인 자동차 생산 일정 자체가 딜레이되는 리스크를 회사가 안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내재화를 하겠지만 그것이 뭐 100% 내재화하는 것까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 100%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삼성이라든지 파나소닉에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성능의 배터리를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자기의 전기차의 경쟁력이 크게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내재화를 한다라는 게 뭐 이제 난이도가 높고 낮다를 떠나서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라는 부분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 같은 걸 통해서 배터리 어떤 제작 공정이나 거기에 대한 원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터리 업체들과의 어떤 협상력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기술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뭐 전고체 전지라든지 특정한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향후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정도는 하겠지만 네. 그 배터리 내재화 자체를 굉장히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재화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 네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에 네네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폭스바겐은 이제 3년 걸릴 거다라고 2023년 노스볼트에서 만든다고 했고 2025년에 자기네 직접 하는 찰스 기터에 공장을 진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테슬라가 이제 요번에 배터리 데이 때에서 예전에 실적 발표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4680 배터리 나오는 게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 작년에 얘기한 거를 감안하면은 사실 거의 이제 2년 걸리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 전부터 파나소닉하고 함께 테슬라 시작할 때부터 배터리에 대해서 꽤 많은 공부를 해온 회사입니다. 네. 그런 회사가 양산 스케일 올리는데도 굉장히 이제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다른 배터리 업체들은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또 다른 기술 개발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이제 뭐랄까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이제 내재화를 했을 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이 LG화학이 보면은 이제 배터리 쪽에서 8% 영업이익률이 났습니다. 그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가 나왔고요. 항상 적자였는데. 항상 적자였고, 제가 이제 배터리 쪽 처음 커버했을 때가 2016년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배터리 사업, 전기차 배터리 돈 안 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사실은. 보쉬가 포기했잖아요. 보쉬도 포기했죠. 네. 보쉬라고 하면 현대차 그룹보다 훨씬 더 시청이 맞습니다. 높지 않나요?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자동차 쪽 시점은 네네. 잘은 모르겠지만 네. 뭐 유럽에 굉장히 네. 중요한 부품을 다 만드는 회사죠, 기본적으로. 그런 회사가 포기할 정도인데 네네. 그게 돈이 되겠냐 그랬는데 불과 한 4, 5년 만에 이익률이 8%가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수치를 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체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게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LG화학이 일단은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할 때 상당히 높은 가치에 좀 상장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었고, 네. 또 이번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LG화학의 그 화학사업부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배터리 소재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성장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엔 LG화학이 굉장히 전체 이제 투자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배터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사실 지금 버는 돈으로는 상당히 현금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배터리 소재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는 그런 업체에 뭐 지분 투자를 한다든가 인수를 해도 되는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LG화학이 이제 배터리 사업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아쉬워하시기보다는 지금 화학 사업이 굉장히 좋고 추가적으로 이제 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어떤 소재 사업은 지금 배터리 사업 성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좀 얘기를 갖고 왔는데, 네. 전고체 전지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 나오면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이제 큰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전고체 전지가 정말로 양산이 잘 되면 네. 뭐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능하고 가격 두 가지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각 회사들의 전고체 전지 생산 일정들을 가지고 왔고요. 전반적으로 전고체 전지가 실려 있는 우리가 양산이라고 하는 부분, 뭐 연간으로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들을 자동차 업체들은 대략 203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일단 전고체가 뭔지부터 맞습니다. 그쵸. 모르면 질문을 해야죠. 그쵸. 전고체가 뭔지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갈까요?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삼성 SDI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네. 사실 전고체 전지도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왜냐면 리튬 이온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이제 충방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편의상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부르고 네. 전고체 전지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전고체 전지를 따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의 4대 요소를 우리가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전해질이 지금은 이제 액체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고체로 만드는 것을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해질 고체 전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영어도 뭐 이렇게 솔리드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체로 되어 있는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사고 나면 불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불이 나죠. 네네. 많이 보셨듯이.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 전고체 전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거의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자동차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지는 상당히 이제 뭐 좋은 배터리다. 당연히 좋은 건 다 가져갔네요. 다 가지고 있는 배터리죠. 안정적이고. 맞습니다. 네. 포카리님께서 채팅방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화되면 분리막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하시네요. 맞습니다. 큰일 상당히 나는 거.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SK IT 이제 IPO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고체 전지는 이제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양산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양산되는 시점에서 전체 배터리 산업 자체가 전고체로 일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이제 마켓셔를 상당히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보여주신 그 자료 보니까 도요타는 21년부터 맞습니다. 올해 이제 한다고, 네. 차를 이제 내보여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보여주긴 했지만 네. 아직 7개월 원래는 작년에 나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아. 이제 뭐 동경 올림픽 때 짜잔 하려고 했었는데 올림픽이 이제 딜레이 되면서 천만 못 다행이네요, 나왔어요. 걔들은. 그쪽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전고체 전지 그만큼 잘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제품도 양산화가 되기 힘들면 성능이 좋아도 쓰기 힘든 경우가 많이 우리가 왕왕 봐왔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기술인데 네. 쓰지 못했던 기술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가격이 일단은 첫 번째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 양산할 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과거에 이제 후지경제 쪽에서 나왔던 자료를 갖고 왔는데 2022년에 양산됐을 때 킬로와트아워당 대략 100불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500불입니다. 죄송합니다. 500불 정도 된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팩 가격 기준으로 130불 정도 합니다. 한 4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한 100불 정도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페리티를 이루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라는 분이 나오셔서 지금 배터리 가격 50% 더 떨어뜨리겠다. 또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나와서 한 50% 정도 더 떨어뜨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2030년 정도가 아니라 2025년만 되더라도 배터리 가격은 저희가 보기에는 셀 팩 포함해서 한 70불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떨어져 버리면 경제성을 갖출 수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가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있죠. 네. 퀀텀스케이프가 주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이 회사는 이제 얼마 전에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도 등장을 해서 폭스바겐에서 이 회사와 함께 전고체 전지를 하겠다 했던 이제 회사죠. 그 회사에 대해서 외국계 이제 특정하게 이제 뭐 회사에서 전고체 전지 기술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공매도 종목으로 나왔었던 이제 종목이 거기도 한데 저희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미 1월달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 전고체 전지가 아주 훌륭한 성능을 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저희는 좀 결론을 짓고 있고요. 그런 이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고체 전지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난이도들을 다
그 극복해 나가면서 가격까지 낮춰야 되는 상황들이 과연 언제 일어날지는 저희가 보기엔 당연히 이 부분을 이제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 좀 조심스럽게 계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면서 갈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제일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네네. 국가? 기업? 이건 어떤? 아무래도 일본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일본의 이제 도요타와 이제 파나소닉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네.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특허나 이런 숫자로 봤을 때 글로벌 특허의 거의 40% 가까이를 일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막강한 이제 노하우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성능이 완벽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과연 그들의 특허를 피해서 전고체 전지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일단 나오는 거니까요. 뭐 일본이 정말로 좀 많이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SDI나 이런 쪽들이 전고체 전지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7년 정도에 전고체 전지가 이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또 현대차 이런 쪽 완성차 쪽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어쨌든 간에 좀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1월 달에 냈던 리포트를 잠깐 참고로 하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특허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뒤처질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의 케미스트리,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도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그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소재 기술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음극 쪽에 이제 실리콘을 적용한다든지 탄소 나노튜브나 이런 쪽을 도전제로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재 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가 정말 잘 될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시간을 갖고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리막에 대해서 뭐 지금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연구원님께서 잘 아시는 분야가 사실 신재생 네네네. 쪽이잖아요. 신재생 관련해서는 기후정상회의 최근에 네네.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저희가 또 캐치업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또 특히 태양광 시장 관련해서도 준비하신 내용이 네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가가 안 좋아요.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또 보면 OCI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 올랐죠, 사실. 오시아는 약간 그 폴리실리콘, 네네. 뭐 중국의 규제 네네네. 이런 거 영향이 있었는데 네. 그 외의 거는 이제 바이든 당선되면 뭐 난리 날 것처럼 하다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친환경 쪽이. 친환경 쪽이 일단은 일단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들이 이제 선반영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최근에는 약간 이제 그런 성장주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시클리컬한 쪽이나 이제 가치주 쪽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선반영했던 것들 좀 조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하반기부터는 뭐 다시 한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후정상회의 때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겠다라는 것에 이제 공감대를 이제 세웠다라는 거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향후에 발표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탄소 감축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설치량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밑에 개를 보시면 지금 단위를 안 썼는데 기가와트입니다. 네. 기가와트 기준으로 2019년에 117기가, 그다음에 2020년에 140기가 정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140기가가 뭘 뜻하냐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이 안 와요. 맞습니다. 1기가 하면 뭐 감이 전혀 안 와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럴 때 나가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신형 원전 네. 한 기가 1.4기가입니다. 아, 와닿네요, 이제. 네네. 그럼 완전 100개예요? 원전 100개 정도 수준이 작년에 신규로 설치가 된 거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170기가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강하게 보는 이제 전망 기관은 200기가 이상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망치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냐면 작년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넷제로 선언을 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기후정상회의가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크게 지금
타이트해진 이제 밸류 체인이 폴리실리콘 체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묶여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저희는 첫 번째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폴리실리콘을 원재료로 해서 웨이퍼를 만들고 셀을 만들고 모듈을 만드는 업체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때마침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혁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셀 모듈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모듈 네모난 판자 같은 모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발전소를 지은 다음에 발전소를 통째로 파는 비즈니스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올해 하반기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재료 가격 높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가 점점 적어지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좀 더 많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가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좀 더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석유화학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태양광까지 네네. 함께 봤는데 오늘 다룬 내용들에 있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저희 시청자분들이 세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화학이나 정유 같은 경우,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하는 제품들이 다릅니다. 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좋았다가 약간 꺾이는 제품도 있고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도 좀 더 좋을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호석유 LG화학 말씀드렸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경기 민감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좀 더 많이 사용되는 화학 제품들을 주로 만드는 업체들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LG화학은 첨단 소재 사업부나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배터리가 있을 거고 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높은 RUC, ODC 같은 것들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이제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화학이라는 업종은 접근하기 참 어려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거의 이제 금요일, 토요일 정도의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주말에 열심히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리포트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셨으니까 네. 일단은 2차 전지는 어디를 제일 주목해 보고 계세요? 예. 저희는 네. 이제 탑픽으로는 이제 네. LG화학하고 삼성 SDI를 좀 같이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SK는 탈락했을까요? SK도 뭐 괜찮습니다. SK 네.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주가가 이제 굉장히 혼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에이션으로 해봤을 때는 좀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을 많이 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유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돈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도 이제 한껏 고려를 좀 같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SDI랑 LG화학을 좀 말씀드린 거고 SDI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중으로 미국 공장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SDI를 보실 때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 이런 기조가 아무래도 미국 공장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좀 더 탈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SDI,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사하는 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너무 이제 많이 주가가 오히려 그것들을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을 하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K IT 상장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뭐랄까 좀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됐듯이 LG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그 가치가 저희가 보기에는 CATL보다 올해 영업이 거의 유사하거나 EBITDA 기준으로는 CATL보다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장할 때 가치가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소재 사업 쪽도 굉장히 성장을 하려는 이제 뭐 회사의 이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LG화학 이제 저평가된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자. 그리고 소재 업체들 뭐 SKC라든지 이런 쪽들로도 같이 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네.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네네. 전고체도 이야기했고 네네. 막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전고체를 하면 뭐 사실 분리막 이런 업체는 안 좋고 근데 결국은 이제 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종목이라든지 뭐 종목 분야라든지. 중에서는 이제 배터리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는 거의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극재 쪽은 계속 간다. 네, 그쪽은 이제 어차피 하이니켈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동박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대체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중론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받는 건 이제 당연히 분리막이 될 거고, 분리막과 전해질 쪽은 네.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전해질 업체들은 또 그거에 대응해서 또 전해질 쪽을 개발하려는 노력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는 양극재는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 양극재 그리고 좀 더 하면 동박. 네, 동박 쪽으로. 아, 네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한 질문을 또 해주셔서 마지막에 속 시원한 답변을 예.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강동진 연구원님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놔두면 뭐 새벽 2시까지 하실 것 같아요.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소중한 귀중한 이야기들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원님과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